크게 대한 부분은 규준형과 조정형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선별형 설명을 드리고 연속형은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샘플링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옥시 커브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로트의 분량률이 있는데 그 각 분량률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샘플링 인스펙션을 통과할 확률을 계산해서 그림을 그린 이 직선을 우리가 옥시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품질인 경우에도 그만큼은 뭐가 되는 거죠? 리젝트가 발생하는 거고, 나쁜 품질이 돼도 항상 뭐죠? 이만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게 샘플링 인스펙션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고, 그걸 우리가 생산자 위험 혹은 소비자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시 커브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 중에서 특히 N과 C가 변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규준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그 좋은 품질, 즉 AQL일 경우에 어느 정도 그 불합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리미팅 퀄리티라고 하는 즉 품질이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로트가 얼마나 합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실험 기획을 만드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하이퍼지오메트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말하는 수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포화성 분포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뭐죠? N과 C를 산출해내는 거다. 근데 다만 요것들이 뭐죠? 고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면 원래 뭐가 나오죠? 정수값이 안 나오고 그 실수값이 나올 겁니다. 그 실수값을 만족하는 뭐죠? N과 C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샘플링 검사표를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일 때 AQL이 얼마고 리미팅 퀄리티가 얼마일 때 만나는 점을 찾아서 N과 C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번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준형 샘플링 검사가 되게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를 갖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입수검사이냐 아니면 출하검사이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입수검사냐 출하검사냐 혹은 뭐죠? 공정 내에서 만드는 어떤 검사냐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에 기본적인 이론 토대는 뭐에 따라간다?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물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인스펙션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공급자로부터 연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샘플링 검사를 해야지만이 최소의 비용을 들일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균형 샘플링 검사가 말하는 나쁜 품질일 때 몇 퍼센트가 들어오고 좋은 품질일 때 몇 퍼센트를 리젝트한다는 확률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비용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들어가고요. 또 하는 것은 이 납품업체들에게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품질이 나쁜 사람들은 빨리 걸러내서 그걸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고려돼야만이 샘플링 인스펙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우리가 조정용 샘플링 검사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정용 샘플링 검사는 장기적으로 감독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이고 이 기회를 즉 좋은 퀄리티 레벨이 된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물건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기본적인 방법은 엄격도 규정을 바꿔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로또의 크기나 검사 비용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로또의 크기나 검사 비용이라는 걸 고려해서 먼저 뭘 결정하냐면 이 표에서 치료 문자표에서 로또의 크기와 검사 비용에 따라서 로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려한 로트 사이즈와 검사 비용을 고려한 어떤 로트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로트 사이즈가 AQL이 어느 정도를 만족하느냐에 따라 만든 거죠. N과 C, 여기는 N과 AC와 여기
N과 A씨와 R이라는 말. A씨는 acceptable quality고 R이는 rejectable quality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결정해주는 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긴 1회, 2회, 3회인데 요새는 다회는 자체를 안 하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절용 샘플링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샘플링을 까다로운 검사, 수월한 검사, 보통 검사로 나눠놨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보통 검사로 시작을 하는데 뭐죠? 이 로직도 뭐 회사에서 내 사교를 정할 수 있고요. 이미 뭐 있죠? IS 구조에 정해져 있죠. IS 구조이 아니라 IS 스탠다드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통 검사를 시작해서 만일 뭐죠?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까다로운 검사로 갈 테고 까다로운 검사에서 물건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면 보통 검사로 움직일 테고 또 까다로운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물건이 안 좋으면 검사를 중지하고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자기들이 새로운 공정을 개선해서 뭐 CP 값을 올리고 뭐 컨트롤 관리해서 진짜 좋다는 걸 입증하면 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긴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검사를 실시했을 때 그거를 뭐가 되죠? 상당히 좋은 것이 인정되면 그죠? 수월한 검사로 넘어가게 되고 수월한 검사하는 중이라고 할지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검사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만약 로트 사이즈가 얼마고 검사 수준이 뭐냐에 따라서 처음에 제가 실험문자 K가 결정이 되고요. 실험문자 K가 결정되면 1회 샘플링 검사인지 뭐 다회 샘플링 검사인지에 따라서 표가 결정되겠지만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반 검사에서 이 검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통과해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거죠. 수월한 검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수월한 검사로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훨씬 더 다른 검사가 됩니다. 그죠?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고 A값도 줄어들고 R값도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검사가 진행되고요. 만일 여기서 불량이 발생하면 뭐가 됩니까? 까다로운 검사로 가겠죠. 즉 여기서 일반적인 검사에서 내가 까다로운 검사를 할 건지 수월한 검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될 테고 거기에 따라가면 까다로운 검사를 하면 똑같이 뽑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억셉 건수가 줄어들게 되죠.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용 샘플링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선별형 샘플링 검사는 rectifying insp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 입장이라고 그랬죠? 제조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일단 로트가 불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트가 불합격이 되면 그러니까 선별형 검사라는 걸 보시면 들어오는 인카밍 로트의 프랙션에 어떤 디펙트가 있겠죠. 디펙트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내가 인스펙션을 검사를 했더니 뭐가 되냐면 로트를 리젝트 했어요. 아니면 로젝트 억셉트 한다는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물건을 만든 사람 입장이면 억셉트 하면 내보내겠죠. 네? 큰 무리 없어. 내보낼 텐데 만일 로트를 리젝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보내요? 보낼 사람이 없죠. 내가 만들었는데 나한테 보내야죠. 네, 그러면 물론 볼 수 있죠. 나빠. 그럼 공장으로 가. 그래서 공장으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리젝트가 되면요. 전수검사를 해요. 전수검사를 하는 거죠. 즉 불합격한 로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rectifying이라는 것이 어떤 변경식 그걸 수정하는 그런 건데요. 불합격 로트 내에 포함된 제품을 전수검사를 시해서 불량품을 선별해내고 양품만 내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rectifying inspec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방법이 1920년과 30년대에 닥젠 러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인스펙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샘플링 인스펙션 방식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AT&T에서 했던 샘플링 인스펙션의 핵은 닥젠 러미 방식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용 방식은 누구죠? 기본적으로 물건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 AT&T는 물건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은 내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즉 내가 내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냐면 그죠?
슈와르트가 만든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냈고, 또 하나는 이 다츠노미의 샘플링 인스펙션을 통해서 만일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로트는 분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링 검사에서 통과한 로트라고 하는 것은요, 인카밍 그 로트가 그래서 분량이 작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한 그 로트는 통과시켜도 상관없는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스펙션 부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수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로트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해서 우리가 좋은 놈을 내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트 단위로 출하하는 제품을 품질 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만일 rectifying inspection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놈의 불량률이 P0라고 한다면, 일로 억셉트된 놈은 그냥 나가니까 불량이 있는 상태로 나갈 겁니다. 근데 만일 로트가 나쁜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없는 놈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가는 로트에는 먼저 이 두 개의 로트가 섞여 있으니까 나가는 로트의 불량률을 P1이라고 한다면, 이 P1이라고 하는 불량률은 들어올 때보다 불량률이 항상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인스펙션을 통해서 품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개선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AOQ를 AQL이라는 AOQ인데요. Average Outgoing Quality라는 개념이에요. 평균 검출 품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Average Outgoing Quality. 검사 전에 있는 로트의 불량률과 검사 후의 로트의 불량률이 서로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 검사 후에는 뭐죠? 통과하지 못하면 뭐죠?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 후의 로트의 불량률 P1은 항상 P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통과되면 불량이 있는 놈이 나가는 거고,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수 검사에서 몽땅 다 좋은 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로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로냐 아니면 어떤 불량률이 있는 P0냐의 두 가지 로트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이제 그게 억셉턴스 레이트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로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물건이 길게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뭐죠? 불량률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죠? 아웃고잉,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라는 말을 쓰는, 평균 불량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평균 불량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격한 로트에는 전수 선별을 하기 때문에 제거되고, 합격된 로트에만 불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량률을 T라고 한다면 T 곱하기 라지 N 마이너스 스몰 N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라지 N이 뭐죠? 로트 사이즈고, 스몰 N이라는 건 뭐죠? 그 샘플링 한 거잖아요. 샘플링 한 거에서는 뭐죠? 불량을 안 버리겠죠. 안 버리니까 남은 거가 라지 N-1이라는 게 남은 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량 개수가 요만큼 불량 개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량 개수가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요만큼 불량 개수만큼 불량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죠? 불량 개수가 될 테고, 이 불량 개수에다 뭘 곱했죠? 통과율을 곱했어요. 왜 통과율을 곱했냐면 뭐가 되는 거죠? 1-L-B 즉 통과하지 않은 놈은 이 불량 개수가 없다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꽝이니까 안 집어넣은 거고요. 즉 그만큼 불량 개수가 있는데 어떤 놈 통과한 놈은 그만큼 불량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평균 불량 개수가 되겠죠. 이 평균 불량 개수를 뭐로 나눴습니까? 전체 로트 사이즈로 나누는 놈을 우리가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라고 정의한 겁니다. 이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는 뭐죠? 들어올 때의 P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개념이죠. 야, 인스펙션을 통하면 품질이 뭐 된다? 개선된다.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가 개선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의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절대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요. 선면적 검사를 적용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출하하는 로트의 평균 검출 품질은 에버리징 아웃 퀄리티 리밋보다 나쁘지 않다. 어떤 리밋이 있고 그 리밋보다 나쁜 물건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가버리네. 너무 좋죠? 왜 너무 좋냐면 우리가 인스펙션을 통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아웃고잉 퀄리티가 이런 곡선을 땄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물건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좋으니까 분량이 없죠. 근데 점점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어느 이상이 되면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왜?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분량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분량률이 늘어나면 로트를 통과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로트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전수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검사 비용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품질을 올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차피 출하 검사할 때는 우리가 렉티파이 인스펙션을 하고 렉티파이 인스펙션을 하면 검사를 통해서 품질이 개선되고 네? 두 번째, 이거 이상으로 나쁜 품질은 안 나가. 오, 그럼 인스펙션이 참 좋은 거네. 라고 생각했던 게 1940년대까지.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의 품질 불량률을 인정했던 때예요. 그랬는데 이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는 되게 중요한 뭐죠? 1950년대까지는 되게 중요한 샘플링 인스펙션의 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뭐 수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막 수학적으로 되게 복잡한 식이 많고 시험 되게 많이 해서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더 이상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스펙션을 통해서 품질을 보정하겠다는 얘기고 인스펙션에서 품질을 보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건 뭡니까? 검사를 하겠다.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어느 방법으로 간다면서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라는 계산할 때 우리가 뭐 로트 사이즈가 1000이고 샘플링이 뭐 10이고 뭐 A시가 10이고 프로바빌리티 P가 불량률이 1%일 때 선불량 검사일 때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일단 자 불량률 0.01이 되는 거고요. 요거 뭐죠? n-말이니까 요거죠. 이게 1000 곱하기 8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요 상황일 때 뭐죠? 불량률 요거일 때 뭐죠? 우리가 통과할 확률 어디서 보였어요? 기준형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기준형이 모든 거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 있을 때 뭐죠? 요 놈을 구한 거죠. 요거일 때 요게 얼마냐를 내가 구해낸 거죠. 예, 구해낸 겁니다. 예, 그걸 식으로 구해내면 구해지니까 우리가 식 어디서 구했죠? 지난번에 나 어디서 구했더라? 왜 헷갈리냐? 어디갔죠? 어디갔냐? 계산한 게 있을 텐데. 있죠? 요거일 때 근사적으로 구하면 포화성 분포로 구한 거죠. 예, 포화성으로 구할 때 이렇게 나왔죠. 네,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바이노미얼로 구해도 포화성으로 두고 보죠. 토기염포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손으로 재질 잘 안 구하니까요.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률이 얼마일 때 뭐죠? 불량률이 얼마일 때 요 확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구해냈죠? 그럼 우리가 에버리지 아웃볼을 그러면 원래 품질은 1% 불량인데 렉티파잉 인스펙션을 들어갔을 때 에버리지 아웃고잉 퀄리티는 더 낮은 형태의 애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검사 개수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에버리지 토탈 인스펙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한 로트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로트마다 검사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토탈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n번은 실험을 하죠. 검사를 하죠. 근데 n-1번에 대해서 우리가 로트를 불합격한, 이게 합격 확률이잖아요.
불합격 확률 이만큼을 더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검사를 하게 되겠죠. 아까 똑같은 문제의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이때 뭐죠? 그 과성분포를 들어간 값이 이거가 되니까 에버리징 토탈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80 플러스 1000 곱빼기 80이라고 하는 전수검사해야 되는 개수가 되는 거죠. 곱하기 뭐죠? 루트가 뭐죠? 불합격 확률을 곱한 놈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검사를 하는 일은 123개 정도 이상이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죠. 뭐냐면 내가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일로 가면 갈수록 품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커지죠? 얘가 커지죠. 하지 못할 확률이 커지죠. 얘가 커지니까 당연히 에버리지 토탈 인스펙션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에버리지 토탈 인스펙션을 같이 그려보면요. 여기서 쫙 늘어나서 나중에 여기를 넘어가면 거의 전수검사하는 데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얘가 에버리지 아웃고잉 리미트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뭐냐 하면 생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생산상에서 샘플링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컨티뉴어스 샘플링은 그러니까 로트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 그때마다 맞죠? 내가 인스펙션을 하는 가조 검사가 되는 거죠. 공정이 흐름이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로트 단위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이 뻗어는 것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번갈아 가면서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검사를 해요. 매번 검사를 해요. 근데 몇 번 이상까지가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샘플링 검사를 해요. 그래, 그럼 10번에 한 번씩만 하자. 10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쭉 하고 나갔다 보죠?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시 전수검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 검사와 전수 검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컨티뉴어스 샘플링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CSP1이나 2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개념은 같습니다. 검사 초기에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요. 전수 검사를 시작한다면 연속으로 몇 개 이상의 뭐죠? 양품이 나온 전수 검사를 중시하고 어떤 비율을 가지고 1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샘플링 검사를 시작해서 또 불량률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샘플링 검사를 중시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해서 I번째까지 계속해서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컨티뉴어스 샘플링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품의 개수의 I가 몇 개로 결정하는 것인가, 샘플링 검사 F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쪽이 좀 보겠습니다. 스킵 럽 샘플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연속 샘플링 방식이 그대로 똑같은데 뭐에 적용한 거냐면 로트에다 적용한 거예요. 로트가 쭉 들어오는데 모든 로트를 다 검사하는 거예요.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로트를 쭉 검사를 했다가 계속 통과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 계속 통과했으면 로트를 뜸은 로트를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실시하는 로트 중에 일부 로트만 로트를 검사 없이 합격하는 합격 판독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리고 직접 로트 샘플링 검사의 기준에도 아까 말했어요. 100개 이상의 로트가 다 통과가 되면 뭐죠? 아니면 통과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조건이 뭐죠? 몇 개 이상 샘플링에서 얼마 이하일 경우에만 뭐 스킵을 한다. 뭐 이런 루틴이 있겠죠. 라는 것입니다. 조정용 샘플링 검사를 보완할 목적이며 해당 시리즈에 대한 모든 루트는 품질이 유사하다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하지 않은 로트의 검사 품질을 동일한 니즈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죠? 조정용 샘플 검사를 더욱더 보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로트가 아니라 정말 괜찮으면 뭐죠? 로트도 띄엄띄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 개념은 뭐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로트 바이 로트 인스펙션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연속적처럼 스킵 로트를 할 때 2분의 1을 할까요? 3분의 1을 할까요? 4분의 1일까? 5분의 1일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뭐죠? 스킵 로트를 어떨 땐 중단할 것인가를 로트를 만드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로트 자체를 먼저 줄여서 심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연속적 방식이랑 스킵 로트 방식은 사실은 개념은 다른 건데 방식 자체가 개념이 같아서 제가 뒤로 묶었어요. 원래 스킵 로트 방식은 어디겠냐면 입수, 물건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건데 걔를 뭐 하는 거죠? 모든 로트가 아니라 로트를 띄엄띄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요. 옛날에 상당히 많은 시기에 있었는데 그놈들을 2013년, 15년 이후에 상당히
ISO에서 샘플링 인스펙션을 좀 재정리를 했어요. 재정리를 하고 그 재정리한 걸 가지고 국내에서도 다 샘플링 검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내 지금 샘플링 검사에 먼저 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요, 통계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수식이 많아요. 수식이 많은데 기본적인 원리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샘플링 인스펙션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문제는 뭐다? 좋은 노트를 리젝트할 수 있고 나쁜 노트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일 경우에 과연 그럴 확률이 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50컵 말씀을 드렸어요. 그 50컵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샘플링 플랜을 짜는 것. 그게 바로 기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실제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뭐죠?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이냐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출하하는 사람 입장이 상당히 다른데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조정용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고요. 내가 물건을 뭐 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 입장이라면 선별형 샘플링 인스펙션 방식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샘플링 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샘플링 검사는 통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뭘 설명을 안 드렸냐면 계량형을 설명을 잘 안 드렸어요. 계량형 샘플링 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형은 어떤 값을 나타내요. 공수값을 나타내고 걔가 그런 분포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해요. 그리고 스펙이라는 스펙도 뭐죠? 어떤 그 정량적으로 값을 가져요. 그렇다면 내가 이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이 안에 분량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해서 이런 계량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죠? 분량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 분량 로트를 찬성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요. 첫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실 더 큰 문제는 정규분포가 뭐냐면요. 분량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 베리언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분량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 납품한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새끼가 내가 10,000개짜리 샘플을 넣었는데 그중에 100개 샘플을 해놓고서 거기 분량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베리언스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거 샘플링 다 안 해봤는데 검사 다 안 해봤는데 내가 했던 이 100개 한 거 갖고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이 안에 분량 있어. 내가 확실해. 너 못 받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납품한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갑질 중 갑질로 느낍니다. 아니, 지가 샘플링해서 인스펙션 했는데 그 안에는 분량 개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럼 지가 다 로트를 조사해서 분량이 있다고 나한테 말해줬든지 또 아니고 이거를 보니까 이 안에 분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계량형이 훨씬 작은 데이터를 갖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가 자기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 오케이예요. 오케이인데 이게 입수검사 때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납품하는 사람이 이걸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입수검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 찝찝해요. 그래서 계량형을 못 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컨트롤 차트는 계량형을 쓰라고 해요. 그리고 샘플링 인스펙션에서 대수형을 쓰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량형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하냐면 계량형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좀 더 복잡해요. 좀 복잡하고 여기엔 뭐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얘기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계량형으로 샘플링 인스펙션을 해서 리젝트를 놓기 되게 어렵고요. 쓴다고 한다면 만일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이 한데 그렇게 쓰느니 뭘 쓰죠? 그냥 컨트롤 차트를 쓰는 게 나아요. 안에서요. 계량형 컨트롤 차트를 써서 프로세스 관련된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